부동산이라는 게 전망이 되게 쉬운데 최근 2년 사이는 많이 틀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 나가 잘 못하니까. 1년에 52주니까 어이구야, 계산도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좀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 28년차 이코노미스트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줄여야 되는데 세상이 좀 어려운 거 봅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만 맞췄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 전망이 되게 쉬운데 최근 2년 사이는 많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과거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한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어요. 2014년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2019년쯤 돼서는 다들 사람들이 이제 조정이 올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보셨을 때 그때 제가 아니다,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소수파 중에 일부였다라는 것으로 최근 2년만 맞췄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같이 묻어갔고. 여태까지는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왜 오른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5년 연속 오르고 나면 그때 항상 조정이 왔던 이유는 5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면 건설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잖아요. 분양도 잘 되고 몇백 대 1이 나는데 미분양이 다 사라지는데 왜 분양 안 해요? 그러니까 집을 엄청나게 지어야 될 거고 그게 막 몇백 대 1이 나오고 떴다방이 뜨고 그러다가 그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시장이 조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에 앞으로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2023년 하반기에 잠깐 서울 기준 입주 물량이 늘고 다시 줄어요.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을 잡아줬다면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었죠. 거기다 안전진단 강화했죠. 뉴타운 해제했죠. 거기다 신도시를 2014년 이후에 개발 안 했죠. 그러니까 5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건설사들 그 실적 살펴보시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해서 건설사나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에 12억 로또 가져가신 분들, 그런 분들만 돈을 벌었지 신축집 받고 나면 분양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잘하신 것처럼 실거 조건이 5년인가요?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서 이게 뭐 매물로도 나오지도 않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좋지 않겠냐 싶지만 그건 기분이 좋은 거지. 차익을 실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세금이 너무 과한 데다가 무엇보다가 분양가를 규제를 해버리니까 낡은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봐서 아는데 그게 못할 짓이거든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노후화돼 있던 집들에서 좋은 집을 받게 되고 또 시세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나 자기 분담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분담금들도 대출로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딱 도입되고 난 다음에 자기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갖다가 다 규제하고 우리 서울의 동남권에 있는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집 다 부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양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분양가 계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중 손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는커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 공급을 줄이는 5개의 정책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늘기 어려웠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더 오른데 시장이 예상보다 더 올랐던 이제 데는. 거다가 코로나도 있었죠. 이렇게 아니 금리가 0.75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은 헐 펴져 있는데 옆에 누가 막 기름을 끼얹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이걸 좀 데이터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어느 정도? 172입니다. 172. 이게 뭐냐면 1등에서 100등까지 소득 순위를 줄을 세우면 50등에 해당되는 가구가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역시 서울에 100가구가 있으면 50번째로 비싼 집을 살 때 당신 소득의 얼마에 달하는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을 져야 되는가? 요걸 측정한 거죠. 그래서 25%를 저희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100포인트다 그러면 소득의 25% 정도 부담을 지면 집을 살 수 있는. 200이다 그러면 50%인 거죠. 지금 얼마냐? 172예요. 그러니까 지금 40% 넘었고요. 그리고 이 지수 자체가 부동산원 데이터라서 최근에 부동산원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거 아시죠? 부동산원 통계 자체가 집값의 상승을 잘 반영 못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반영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9월 말 현재 이미
180 넘어 190 정도 아니겠는가. 역사상 최고치가 과거 160이었는데 네. 이걸 이번에 뚫은 건 물론이고 올해 연말 가면 200도 넘지 않겠냐. 그러면 소득의 5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지 않으면 신축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최고 버블입니다. 몇 년도에 160 정도? 예, 2008년. 네. 노도강. 네. 그 유명한 강북 노도강 장세, 그 유명한 뉴타운 선거 때가 노원, 도봉, 강북으로 불리는 우리 서울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쌌던 네. 지역조차 급등하던 전국이 불바다가 되던 이른바 버블 세븐 장세, 그때 기록했었던 게 160대였는데 지금 170 넘어서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조차 통계적인 착시나 최근에 오르는 기세를 감안해 보면 올해 연말 200까지 않겠는가. 버블을 경계하는 이유가 그렇게 최고치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꺾이더라, 하락폭이 더 크더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으면 이게 나이가 있어서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제 나이 50대 되면 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 기자님은 아직은 좀 괜찮으실 네, 것 아직은 같은데 괜찮은데. 저 앞에 옷자 찍고 나면 혈압이 정말 중요한데 외부 충격에 약해진다. 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그냥 비유입니다. 200 넘으면 큰일 난다. 이건 아니겠죠. 네, 네. 100% 그러진 않을 거고 운 좋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 혈압으로도 만수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격이 오거나 뭐 갑자기 날이 변했거나 좀 잘못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길 때 쓰러질 수 있는 것 때문에 혈압을 저희가 경계하는 거인 것처럼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주택구입 부담지수 같은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고혈압이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힘을 잘못해서 하는 일이 생길 때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약을 이제 저 혈압을 좀 낮추는 혈압약을 드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지병이 있으면 원인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세요라든가 뭔가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일단 상당히 높은 고혈압이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좀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세계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 예, 다 세상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해를 잠깐 스탑 해주세요. 네. 한국 집값이 안 올랐다?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 많이 올랐어요. 세종시 아파트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통계를 볼 때 서울 강남 아파트만 보고 세종시 아파트 가격만 보고 판교 아파트 가격만 본다. 전국 단위 단독주택 가격 지수 본 적 있으세요? 안 보잖아. 요새 오르거든요. 단독주택조차. 빌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빌라도 예. 그렇죠. 서울 아파트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거는 전국 기준 상위 3%의 이야기. 전국에 2천만 호가 있고요. 2천만 호 중에 서울에 400만 호가 있고요. 400만 호 중에 서울에 아파트가 150만 호 있어요. 그러면 우리 2천만 가구에게 150만 호니까 이것만 해도 7, 8%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서울은 자기 집에 보유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150만 호 중에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사는 분은 60만 가구입니다. 자, 그러니 2천만 명이 60만 호 이야기만 해요. 그렇네요. 3%. 상위 3% 부자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 나가 잘 못하니까 공중파 나가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위 몇 %의 이야기만 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넓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잖아요. 네. 우리는 9만 평방미터, 미국은 980만 평방미터거든요. 100배짜리 땅덩어리가 지난해 동기 대비 집값이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2년 누적 30%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일이다 그러지만 거긴 전 국토가 한 해에 불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만 버블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서 최근에 특히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네. 똑같은 저금리. 거기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으로 다들 고생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고생을 하고서 공급 과잉으로 사람들이 신호마다 경기가 회복될 때 집을 지어요? 안 짓죠.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이 너무나 희소해졌죠. 그래서 독일조차 급등해서 저 난리가 나고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급을 일단 배제하고 자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성리학자들의 정신승리 같은 소리들은 조선 왕조로 끝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 그런 거에 따라서 이익이라는 인센티브를 타고 거래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선진국 모두 주택 공급이 적었고 선진국 모두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게 딴 나라야. 그래도 최근에 급등했다지만 우리는 2014년부터 급등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왔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직도 뭘 모르는 나라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선진국은 아닌 네. 중선진국 정도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00 뭐 넘을 수 있다, 200 갈 것이다 하셨는데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뚝이 어떤 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뚝이 뭐냐면 야 이러다 말겠지.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게 말이 돼? 이런 뚝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장벽. 아니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아는데 이 집이 10억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던 어떤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올해 사이에 다 뚫려버렸죠. 서울이 기본 이대로 가면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기준 거의 20% 오르는 장인데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 심지어 200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해가 네. 나타나 버리면 망연자실하거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을 느끼며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 특히 여름이 비수기인데도 주간 단위 기준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1년에 52주니까 네. 아이고야 계산도 안 됩니다. 50% 이상의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당장 시흥이라든가 고양 덕양구라든가 아니면 양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안성과 평택, 뭐 오산 이런데, 그리고 충청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경부선 벨트를 타고 지금 계속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 그냥 200이면 끝이다 라고 말하기는 일단 그거가 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냥 흐름상 지금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오르고 있다. 20년 만에 제일 센 장이다. 2002년 이후 제일 강한 장 아닌가 그래 보이십니다. 강한 장이라고 보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공급의 영향이 뭐 금리, 저금리 기조. 또 하나 불을 붙인 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이 기름이 불을 붙자마자 이제 캠프파이어 수준이 아니라 봉화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역대 가장 최고의 악법이 아닌가 생각되는 이 법으로 전세가 일단 희소해졌고요. 네. 지난해 8월부터 그 전에 2년간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0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누적으로 얼마냐면 1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등을 시킨 게 작년 8월이거든요. 8월에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걸 왜 제가 16% 이상이라고 보냐 하면 얼마 전 주무장관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계약갱신을 해서 주거 안정을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면서 전체 70에서 80% 사람들이 계약을 연장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을 연장할 때는 거의 동결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표본이 10가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7, 8가구는 동결이고 나머지 2가구 가격 변동만으로 16%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됐을 거냐? 웬만하면 다 2배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서 2년 연장받았던 가구라도 지금 잠이 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서 전체 주택시장에서의 매수를 보면 20, 30대가 전체 주택시장 매수자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패닉 바잉에 또는 갭 투자 바잉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들은 결국 전세 가격에 걷잡을 수 없는 폭등 때문이고 그 폭등을 유발한 게 물론 그 뒤에는 입주 물량의 감소 및 주택 공급의 감소라는 굉장히 큰 불이 있었지만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은 것은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아니겠냐. 그리고 이 효과가 올해 끝나겠냐. 내년 봄에 더군다나 선거 있는데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개발 공약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개발 공약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상반기에 선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서울 집값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주택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그렇게 막 추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서울조차 급등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게 되는데 과연 시장이 그렇게 안정되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공급적고 거기다 저금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격 폭등, 월세가격 폭등 중인데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바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선거 공약까지 나와서 각종 예를 들어서 전철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엔 전철이 GTX가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또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그렇다면 사두자라는 게 더 우세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모르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조금씩.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좀 더 옥죄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래도 상승을 좀 억제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분석도 있기는 하던데. 예, 억제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까 불구하고. 끼얹은 기름이 훨씬 크다. 너무 크다 보니 물을 한 양동이 정도로는 오히려 수증기만 더 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멀리서 볼 때 저게 무슨 일 난 거 아니야라는 밴드웨건을 오히려 더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는 앞에 끼얹었던 그 상승의 에너지, 원동력, 연료에 비하면 좀 아직은 약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